AI 픽션, 이재명을 꺾고 한동준 대통령 당선. 2025년 2월 22일 밤 청와대 인근의 비밀 벙커, 거기서 열린 극비 안보회의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암흑의 순간으로 기록될 날이었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기획 문건이 최초로 작성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소수 참모들은 수도권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배치해 시위를 진압하고 심지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운영은 여론 악화, 경제 침체, 여소야대의 국회로 인해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연일 헌정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동요가 일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3월 초 어느 무명의 탐사보도 기자가 입수한 문건 4번이 계기였다. 그 이후 상황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방송 3사 메인 뉴스는 연일 비상계엄 논란을 톱으로 다루었고 시민들은 진실을 밝히라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준비했고 이재명 대표는 선봉에 섰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면 그 자리는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8일 국회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그 순간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4월 19일 하 헌법재판소는 9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낸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헌재 결정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공고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국가는 새로운 권력을 세워야 했다. 정치는 경랑 속에 빠져들었고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순식간에 대선 체제로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정치적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는 윤석열 탄핵 정국의 중심에서 민심을 조직했고 헌법을 지킨 사람이라는 국민적 타이틀을 쥐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는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독주했다. 이재명 아니면 누구도 이 난국을 이끌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흔드는 조용한 이름이 있었다. 바로 한동준이다. 윤석열 정권 붕괴 이후 보수 진영은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김기현, 유승민,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김문수 등 이름 있는 중진들이 하나둘 후보군에 오르내렸지만 하나같이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대중은 피로했고 변화에 목말라 있었다. 기성 보수 정치인의 얼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 와중에 주목받기 시작한 인물이 한동준이었다. 전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 초반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존재감을 보였던 그는 탄핵 정국에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누구보다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물이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의 캠프는 정치인보다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울과 세종, 부산, 대구 등지에서 조용한 정책 포럼을 열고 시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연설 대신 경청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했다. 공화국을 기술적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는 고민 끝에 기존 경선 구도를 무산시키고 한동준을 전략공천 형식으로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당 내외에서는 말이 많았지만 한동준의 메시지는 날카롭고 간결했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선거 초반 이재명은 절대 강자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역이었고 정치적 카리스마는 여전히 건재했다. 첫 주 여론조사에서 그는 47.1%를 기록하며 한동준을 2배 이상 앞질렀다. 하지만 민심은 단순하지 않았다. 한동준은 정치 초년생답게 대형 유세보다 시민 밀착형 캠페인에 집중했다. 소규모 타운홀 미팅, 청년 유튜버와의 대담, 실시간 생방송 질의응답,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정치인의 그것과 달랐다. 저는 권력을 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피로한 중도층과 MZ세대에게 통했다. 특히 20대 남성, 고학력 청년층, 중산층 직장인 사이에서 그의 지지율은 빠르게 상승했다. 말 잘하는 정치인보다 말없이 일하는 기술자가 낫다는 반응이었다. 5월 중순 대선 판세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재명 캠프의 재정 담당 인사가 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진 것이다. 야권은 곧장 또다시 구태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했고 언론은 사실 여부를 떠나 연일 보도했다. 한동준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책 발표에만 집중했다. 국방 예산의 효율적 재편, 기초생활보장 확대, AI 기반 행정혁신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연일 발표되었고 언론은 그의 조용한 실력주의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캠프는 정교한 데이터 기반 선거를 펼쳤다. 매일 밤 세대별 여론 추이를 분석해 메시지를 달리했고 TV 토론에서도 상대 후보를 비판하지 않고 정책만을 언급했다. 그 전략은 효과를 거뒀다. 중도층과 무당층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5월 29일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재명 43.5%, 한동준 42.7%, 1%도 되지 않는 격차였다. 대세론은 무너졌고 대선은 예측 불허의 초접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2025년 6월 3일 전국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에 휩싸였다. 투표소는 문을 여는 순간부터 장사진을 이뤘고 시민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모든 방송사는 개표 생중계를 준비했고 대선 특집 다큐와 후보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오후 7시 30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재명 49.1%, 한동준 48.7%, 이전보다 좁혀졌지만 여전히 이재명이 앞서 있었다. 그러나 개표가 시작되자 양상이 달라졌다. 서울과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이재명이 앞섰지만 충청권과 경북 북부, 강원 영서 등 중소도시에서 한동준의 득표율이 높았다. 자정 무렵 전체 개표율이 80%를 넘어서자 두 후보의 격차는 1% 이내로 좁혀졌고 새벽 2시 10분 중앙선관위는 마지막 지역 투표함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한동준 49.83%, 이재명 49.64%, 0.19%포인트 차이, 18,471표 차이, 헌정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 앞에는 밤새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직후 한동준 당선인은 단상에 올랐다. 그는 기자도 참모도 없이 홀로 섰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결과를 제 승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0.19%라는 숫자가 말하듯 국민은 아직 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분열을 껴안고 다시 하나의 공화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와 절차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아니라 시스템을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취임 후 첫 주 대통령 한동준은 파격적인 내각을 발표했다. 30대 청년을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하고 복지부 장관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앉혔다. 외교부 장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립적 외교관이었던 인사를 재기용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여론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하겠다는 메시지가 느껴진다는 평가가 늘어갔다. 한동준은 청와대 대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흙을 뒤집는 것이다. 흙이 건강해야 씨앗이 자란다. 그가 씨앗을 뿌린 그 땅 위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누가 진짜 공화국의 주인인가? 국민은 그 질문에 0.19%라는 숫자로 대답했다. 이재명 포비아의 정치학, 불신과 두려움이 빚어낸 한국 정치의 새로운 풍경. 최근 한국 정치는 이재명 포비아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극단적 평가와 감정적 반응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게 충돌하면서 일부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아예 위협적 존재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공포나 불안감을 가리켜 이재명 포비아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를 불러일으켰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포감 혹은 불신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최근 국내 여론과 정세를 토대로 이재명 포비아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적 사건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불거진 여러 의혹은 그가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가 되면서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대선 이후 야당 대표로서 정부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론전 또한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이미지에 대한 대중인식이 극단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 정치에 맞서는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이라며 환호한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그를 위험한 선동가, 포퓰리스트, 심지어 사법 리스크 덩어리로 표현하며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한국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는 식의 공포 섞인 담론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이재명 포비아라는 표현이 생겨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초선 지자체장 시절부터 강력한 추진력, 서민적 이미지를 내세워 주목을 받았다. 그의 행정 스타일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는다는 식의 직설적인 태도와 빠른 실행력으로 특징지어졌다. 성남시장 재임 시기에는 청년 배당, 무상교복 등 파격적인 복지 정책들을 앞장서 실시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재난기본소득 등을 통해 전국적인 지명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리더십과 급진적 정책 기조는 필연적으로 반발 세력을 만들어왔다. 특히 현행 제도와 충돌하는 정책이라는 지적과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이 계속 따라다녔다. 그의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정책 구상과 직설적 발언들은 지지층에게는 시원한 사이다로 통했지만 반대층에게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바로 이 점이 시간이 흐르며 이재명 포비아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여러 수사와 재판 이슈 또한 그의 이미지를 둘러싼 공포감을 키운 요인 중 하나다.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는 그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의혹을 계기로 정말로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의 도덕성을 강력히 의심하기도 한다. 물론 수사와 재판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사안이고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언론과 SNS에서는 이 의혹들이 훨씬 부풀려지거나 반대로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정치적 적대 세력과 일부 언론은 그가 죄를 지었다는 전제해 사안을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지지층은 정권과 언론이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라며 결사항전을 선언하는 등 극과 극의 상황이 연출된다. 이때 한쪽에서는 이재명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공포 섞인 주장까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포비아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은 한국 정치권의 극단적 진영 대립 구도와 언론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보수 진보 언론은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 이슈를 보도하고 해석한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자 하는 매체에서는 의혹과 논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의 이미지를 위험한 정치인으로 그린다. 반면 그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표적 수사, 정치 보복 등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는 비판 자체를 정치적 음해로 규정한다. 이처럼 양진영이 서로를 절대악으로 몰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다 보니 일반 대중은 언론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재명은 무조건적인 악인 혹은 이재명은 희생양이라는 극단적 인식이 강화된다. 공포심이 부풀려진 상태에서는 모든 사안이 의혹, 불안, 위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재명 포비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점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호감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일정 부분 동조화되면서도 별개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가 커질수록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여론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여야 간의 극렬 대치와 프레임 전쟁이 불러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중도층이나 무당층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야당 대표로 활동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정치 불신이 깊어지는 경향도 보인다. 즉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정치 지도자에 대한 건강한 검증 과정을 밟기보다 진영 논리에 따른 맹목적 지지와 극단적 배척이 심화되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재명 포비아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향한 특정인의 공포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한국 사회와 정치권이 얼마나 분열되고 상대 진영을 위협적 존재로 여기면서 정치를 게임처럼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기득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혹은 논란이 된 행정조치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사회 일부에서는 이를 곧장 사회체제를 뒤흔드는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는 정치인이 가진 개인적 리스크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불안 심리와 정치 양극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는 강한 리더를 원하는 열망과 위험한 리더를 막아야 한다는 경계 심리가 동시에 커진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기존 제도권과 충돌하거나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과연 그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집단적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 전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넘어 냉정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의혹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검증하고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로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그 결과 역시 존중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정치 지도자 개인에 대한 공포나 분노 혹은 맹목적 지지에만 몰입하게 되면 결국 유권자는 한 정치인을 둘러싼 극단적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된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중요한 정책 이슈들, 예컨대 양극화 해소, 복지정책 재원 마련, 대외관계 등이 실종되어 버리고 정치적 갈등만 부각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회자된다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중의 강렬한 관심과 함께 한국 정치의 과열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히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배경에는 정치적 양극화, 언론 환경, 사법 리스크, 진영 간 불신 등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결국 해결책은 정치권 전반이 불필요한 공포와 음모론을 조장하기보다는 상호 간의 건강한 비판과 토론, 타협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서 찾아야 한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가 일시적인 정치적 유행어로 끝날지 아니면 한국 정치 문화의 병폐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정치권 행보와 시민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부디 우리 사회가 합리적 판단과 성찰을 통해 이재명 포비아가 아닌 더욱 성숙한 방식으로 정치 리더를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해본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